2018년 8월 31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의 종합일간지 일면 머릿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긴급조치 정신적 피해, 국가 배상의 길을 텄다. 이런 제목입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라도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서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로는 그것대로 보상받았지만 그게 구금, 고문 피해에 대한 배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이것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문 수사나 간첩 조작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행사하려는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 소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엎을 수 없다. 이런 결정인데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양승태의 쓰레기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으니 말이죠. 나머지 신문의 일면 머릿기사는 어제 중폭 개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의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내정하는 등 부처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년간 활동했습니다.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식견이 높고 뛰어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입니다.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 스타일에 한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하여 차질 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대내외 소통 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과 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하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합니다.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조율 능력과 추진력, 소통을 중시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이 탁월합니다. 법조인 시절부터 실천해온 여성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국회 의정 활동으로 이어져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여성가족 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관급 인사 발표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의 왕정홍 현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의 정재숙 현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양향자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이석수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감사원에서 대표적인 재정금융 분야 감사 전문가입니다.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관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30여 년간 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해온 언론인으로 오랜 취재 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고 등 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향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임원을 역임한 인물로 민간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인재 양성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이석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부,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의 일면 제목만 볼까요? 세계일보 경질성 중폭 개각, 문재인 대통령 국정쇄신 다시 고삐. 한국일보 정책 혼선 빚던 사회부처 물갈이, 쇄신 개각. 중앙일보 지지율 하락에 여론 나쁜 장관 교체. 국민일보 5개 부처 문책성 개각, 개혁색 더하고 여성 중용. 한겨레 50대 여성 부총리 파격, 집권 2기 혁신 개각. 조선일보 첫 50대 여성 교육 부총리 실험. 동아일보 캠프 출신 뺀 자리에 정치인 관료. 서울신문 장관 5명 교체, 문재인 정부 2기 개혁 속도 낸다. 이상입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공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공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서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방식, 즉 남몰래 엿보는 감청, 이 감청을 패킷 감청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야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보는 야동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엿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제멋대로 남의 컴퓨터 작업 몰래 들여다보는 못된 관행 중단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통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 가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결정의 배경입니다. 한겨레 일면 기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가 봅니다. 어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북미 간의 교착 국면을 깨기 위해서 9월 중순 평양에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서 비핵화 협상 성과물을 갖고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결정한 것은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겠지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가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강하게 물려야 집값 안정이 된다는 지적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세란 무엇인가?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그리고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 참 많았습니다. 집을 더 많이 공급하자는 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기꾼에게 먹잇감만 더 주는 꼴이 됐지요. 거래세를 낮추면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쪽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투기꾼이 더 좋아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진 자에게 보유한 가치만큼 세금 내게 하는 것, 바로 보유세 인상이 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과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일까? 노컷 뉴스가 따져봤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지요. 2015년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 비교한 민간 토지 자산 총액의 비율은 309%입니다. OECD 13개 나라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은 179%, 우리는 309%.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미 사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매우 약하다.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보면 미국이 2.88%, 일본이 2.16%, OECD 회원국 평균이 1.07%인데 견주어 우리나라는 0.79%에 그칩니다. 2013년 기준 서울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보유세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과가 답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빛 4호기의 방사선 유출을 막는 경납 건물 콘크리트 안에 1000곳이 넘는 공극, 즉 빈 공간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사시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4호기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공극은 22곳뿐이라고 했는데 1000곳이 넘는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공극 발견 장소는 콘크리트 벽과 90도 각도로 설치된 메설판 보강재 아랫부분인데 한빛 4호기에 설치된 보강재만 1808곳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즉 위험한 곳에 수없이 많은 땜빵질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근데 말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왜 한참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나? 한숨만 나옵니다. 혹시 원자력 당국이 방사능이 다 번지고 난 다음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이 의구심을 지워주지 않으면 핵발전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에 하나가 통합진보당 소송입니다. 이게 뭐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전북도의회 의장이 이현숙 당시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에게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현숙 의원은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통합진보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의원마저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냐, 이런 항변이지요.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법 행정 2부 재판장이던 박모 부장판사, 2015년 11월 25일 지방의원의 퇴직은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은 온당한데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박모 판사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던 문모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결에 앞서서 방 판사 등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재판부에게 특정 문구를 판결문에 삽입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강 여름 캠핑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갑질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불공정 근로 조건이 들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CCTV로 감시하거나 욕설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한강 여름 캠핑장 근로계약서에는 10분 이상 지각하면 무단 결근으로 간주하고 해당 금액을 삭감, 불친절로 민원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근무를 태만하게 할 때는 즉시 계약 해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리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불공정 계약서는 물론이고 30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원래 지급받기로 했던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 후 한 달 넘게 돈을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 여름 캠핑장은 현재 한 민간업체가 입찰을 따내서 맡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불공정 행위 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40대 여교사가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아이가 되래 여교사를 노려보며 수업이랑 상관 있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따졌습니다. 여교사가 야단치자 아이가 너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와서 주먹으로 마구 때렸습니다. 당황한 여교사가 교실 안에 설치된 전화기를 찾아들자 아이가 전화기 코드를 잡아뽑아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같은 반 아이들이 전부 지켜봤는데요. 여교사는 치아에 금이 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물리적 고통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욕하고 성희롱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이런데 학생들 사이의 학교 폭력은 오죽할까요? 초등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학생들 신체 발육이 빨라진 데다 유튜브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를 어린 시절부터 쉽게 접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항상 배터리가 문제지요. 대용량 배터리를 넣으면 좋겠지만 무게도 무거워지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한번 충전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화면을 켜놓을 수 있고 전기 자동차도 한번 충전하면 200에서 300km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이상 성능을 높이면 좋겠지만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빠른 충전 기술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퀵 차지라 불리는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인데요. 충전 전압과 전류량을 높여서 빠르게 충전하다가 최대 충전량의 80% 정도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전류량을 조절해서 천천히 충전합니다. 신형 스마트폰은 1시간 정도로 70에서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로 이상 충전 성능을 높이려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개발돼야 하는데요.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황을 섞어서 효율을 높인 리튬 황 전지,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효율을 높이는 리튬 공기 전지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전 용량 최대 10배, 충전 속도 2배에서 3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우토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토로 땅에 평화기념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우토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와 제1조선인들이 평생을 다해 지켜온 땅입니다. 우토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지켜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우토로는 남과 북 그리고 제1동포가 함께했던 연대의 역사가 담긴 땅입니다. 우토로는 일본 시민들이 우토로의 역사를 직접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는 우토로에 아름다운 재단은 평화기념관을 지어서 우토로의 역사가 계속 기억되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토로 마을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군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는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의 것. 역사는 결국 함께 기억할 때 완성됩니다.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다가 언제부턴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십니까? 중요한 건 몸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검색창엔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번입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폭 개각이 있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각하게 됐는데, 네.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뭐 그렇죠. 뭐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학자나 다른 이 행정부 그룹들을 비판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이 되게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네. 청문회가 구성된 이후로는 검증이 되게 중요하고, 대략 2000년쯤으로 보시면 되는데 2000년에 행정고시 합격한 이 사무관들, 예.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40대 중후반이 된 사람들은 청문회를 보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이 표절이라든지 위장 전입이라든지 네. 자운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꿈을 가지면 안 했겠죠. 그렇죠. 다 갔다 오고.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가 더 지나면 행정부에서도 저는 이런 청문회에 아무런 문제 없는 인사들이 많이 탄생할 걸로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50대, 60대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애 학교 때문에 위장 전입, 부인이 이렇게 해서 못 먹고 사니까 우리 집을 좀 더 사야 된다 해서 땅 사느라고 땅 투기, 위장 전입 흔하게 했었죠. 예.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면죄부를 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특히나 고의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올라갔다 낙마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정치인 그룹은 상대적으로 좀 청문회 통과가 쉬웠는데 이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예. 어쨌든 대중적으로 검증을 받는 정치인들, 그리고 젊었을 시절부터 이제 정치를 하려고 꿈을 꿨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깨끗하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은 특히나 돈 문제는 만들 돈도 별로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없어서 검증을 막상 해보니 이 청문회,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도 그렇고 청문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정당인 만한 그룹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의 큰 판단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검증 과정에서 뭔가 비위가 발견됐다든지 이래서 이것이 야당 공세 대상이 되면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면은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검증된 국회의원들이 입각하는 것, 이 점이 아무래도 큰 무리 없이 내각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 아무래도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점, 그런 판단은 하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장관의 임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전문성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네네. 장관의 전문성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보지만요. 기본적으로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즉 장관이 하는 일은 그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을 하고 또 부처 내에서 그 부 내에서도 각 국별로 업무를 조율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쟁점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결국 판단의 문제가 많이 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 대중 정치인들은 항상 대중들에게 발을 딛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일이 이 조율이거든요. 가장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국회에서 그 자유한국당과 조율을 해온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도 곧잘 사귀고 그 부처의 애로점도 금방금방 파악해서 이런 것들을 맥을 짚어주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전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각제 얘기하고 이런 것에 찬성하는 언론이 이런 민주당 인사들을 대거 입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면 참 뭐랄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내각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의 국장급 이상을 몽땅 다 자르고 특정 정당 사람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바로 내각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 당선이 되면 그 당의 수석 전문위원이 다 국장으로 들어가고 전문위원들이 다 국장으로 들어가고 이 판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내각제의 본질인데 그렇다고 치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뽑아서 집어넣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아무래도 뭐 조율 능력이라든지 도덕성 면에서 관료 출신들 혹은 뭐 그동안 공직에 오르지 못했던 지식인들보다 훨씬 나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인들 생각보다도 능력이 있고요. 특히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의견이 충돌할 때 그걸 조율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 정치인들이 손을 대면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그 능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봉합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정치인들은 이 장관을 그만두면은 결국에는 자기 정치로 돌아와야 한단 말이죠. 장관 이후에 자기 정치를 감안하고 활동하다 보면은 몸을 사리고 뭐 정말 어떨 땐 총대를 매야 할 상황에서도 주저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모든 책임이 또 청와대에 전가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장관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스펙에 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쨌건 장관직은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노출된 상태로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하면 그것이 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뭘 열심히 뚜렷하게 해서 뭐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광만 파는 거죠, 일종의. 네. 뭐 근데 지금 워낙 뭐 보수 언론들이나 자유한국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광 팔려고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실무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에 대한 뭐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뭐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 장관직을 맡음과 동시에 나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중폭 개각으로 발탁된 인물들, 그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좀 살펴볼까요? 예, 뭐 다 하긴 시간도 부족하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아는 분들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유은혜 부총리, 부총리가 됐어요.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교육부총리가 되는 겁니다. 부총리로는 최초의 일이고요. 총리로는 이제 한명숙 총리가 예전에 있었고요. 부총리는 처음인데 이 보기에는 되게 동안인데 56세입니다. 그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고 학번으로 따지면 1학번 뭐 이렇게 되죠. 그래요? 어이구, 저는 굉장히 젊어 보여서. 상당히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분을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하고 1살 차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적지 않은 나이고 뭐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지만 교육부 장관 있고 7년 동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 담당으로 해서 계속 전문성을 쌓았던 점이 발탁의 요인이 됐다고 보고요. 그 굉장히 온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뚝심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조용조용히 하는데 이게 밀고 나가는 능력이 대단하죠.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재단의 비리에 맞서서 그 싸움을 했던, 그게 이제 생각해 보면 서슬퍼졌던 79년, 80년 이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부터 고등학생 운동을 했던 그런 이 굉장히 강단 있는 성격이라서 저는 지금 산적해 있는 교육 문제 누가 들어가도 굉장히 힘들 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짊어지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현재 저희 손혜원 의원이 이 간사로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이 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훌륭한 우군이었는데 장관으로 가게 돼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위는 어떻게 하나지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요. 이건 유은혜 의원 아주 강단 있는 분이고요. 그는 삶이 증거하는 바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너무 실망했어요, 사실은. 경기교육감 하실 때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분은 교육감뿐만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탁월하시구나 이러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뭐 부총리 되시고 나서 이렇다 할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는데 새 부총리 후보자는 이런 걱정, 이런 염려, 또 이런 우려, 실망감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눈여겨볼 분이 이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최근에 벌어졌던 그게 워마드로 부르든 뭐로 부르든 몰카와 관련돼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성 문제들의 여성 이슈들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영 간의 대립도 격화시키고 있고 대학로를 시작으로 광화문까지 진출해서 여성분들이 사실 그냥 발 뻗고 다니기도 어려운 나라가 된 이 지경, 그것의 배후에 있는 이 웹하드 회사들, 그리고 각종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 그리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저는 리벤지 포르노라는 명칭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사귀었던 사람들의 비디오를 폭로하는 이런 아주 나쁜 짓에 대해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진선미 의원이 안행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폐지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본인 전문 지식이 있고 본인의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좀 옛날 얘기지만 호주제라는 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호주제를 폐지한 것도 바로 진선미 변호사였다는 점, 소송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진선미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할 때도 호주제 폐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살았어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사이버 폭력들, 포르노 사이트 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대책을 갖고 강단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저격의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가장 빵 터졌던 인사는 바로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차관급 인사인데요. 예. 이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내정자가 바로 감사원 사무총장이거든요. 현. 그 이분이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감사원의 감사 베테랑입니다. 예. 이분이 방위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방위사업청이 얼마나 썩었다는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인식이 좀 들어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장이 돼서 그 내부의 비리들을 파헤치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무기를 잘 살까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요. 어떤 놈이 도둑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 똥별들 사이에 방위사업청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감사업계에서는 원탑이라 불러도 그 모자람이 없는 뭐 감사원 사무총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감사 분야의 실무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감사원을 불러다가 방위사업청장이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못 추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환골탈퇴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의지를 아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전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뭐 직원의 절반을 날리더라도 이번엔 확실히 이 문제를 매듭 지어서 바로 잡아서 그 우리나라 국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라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국가정보원의 신현수 기획조정실장이 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이석수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그분이 발탁됐어요? 네,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에 맞서서 칼을 뽑아들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이번에 내정이 됐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국가정보원에 대한 내부개혁 아직 멈출 때가 아니라는 그 대통령의 판단이 들어간 거죠. 신현수 기조실장도 워낙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 후임으로 특별감찰관, 그 가장 서슬퍼렇던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를 치려고 칼을 뽑았던 검객을 이 기획조정실장에 앉혔다는 것. 지금 와서 뭐 적폐 청산이 필요하니 개혁이 필요하니 이런 분들은 우르사 드시고 정신 차리시고요. 우르사 드시고 예. 국가정보원까지 해서 저는 이 전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는 지금까지 적폐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일소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다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뭐 최적의 인사라고 보고 제가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도 해설해 주시겠지만 정말 뭐 저는 이러한 기조를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이것에 맞춰서 또 이 당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이낙연, 이해찬의 삼각편대가 적폐청산의 기조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민생을 잘 보살피는 그런 문재인 정부를 계속 해나가 주시기를. 그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슬로건을 정할 때 저도 이제 뭐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서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론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슬로건을 내서 대선을 저희가 이겼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든든한 대통령을 실제로 보고 싶는 것이 아닌가. 네. 정말 예, 저도 조금 못했지만 하여튼 이 훌륭한 슬로건을 만드는데 옆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나도 뿌듯한 네.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석수 전 감찰관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앉혔다. 이거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사실 정권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내밀한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인사를 갖다 앉혀가지고 공작 정치의 앞잡이로 썼던 지난 정부와 달리 뭐 이석수 감찰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의로운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석수 그렇죠. 씨를 네. 그 자리에 갖다 앉힌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그 자신감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인사인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인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성회 보좌관과 함께 개각 내용 소상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가늘어 빠지고 푸석하고 뻣뻣하게 손상된 머리 때문에 트리트먼트에 헤어팩에 에센스까지 쓰신다고요? 어이구, 이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한 가지로 모두 해결하세요. 아기와 임산부까지도 안전한 하나로 컨디셔닝 샴푸. 두피 트러블에 머릿결까지 나쁘다면 강력 추천 환불 보장.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 없다면 환불된다고 하네요. 네, 전화는 1566-7871번입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조선일보 노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재밌는 노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게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좀 조선일보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박준동 기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이 사람이 조선일보 내에서는 좀 상당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네. 일단 뭐 조선일보는 지금 기수별로 내려가면서 노조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있는데 뭐 노조가 뭐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상당한 고참 기자예요. 그래서 후배들이 노조위원장을 맡을 때가 왔는데
이 본인이 노조위원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요. 예. 네. 또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뭐 선배가 굳이 하겠다니까 뭐 출마할 때가 됐던 기수에서 뭐 그럼 선배가 하십시오. 뭐 그러면서 양보를 해줬는데. 그런 경우였군요. 네. 예. 그런데 이 다음 선거에도 이 박중동 기자가 다시 출마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해당 기수에서도 후보를 냈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노조 역사상 처음 경선을 치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박중동 기자가 승리를 거두어서 이 조선일보 최초의 연임 노조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박중동 기자가 이 노보를 통해서 이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요. 뭐 노동자들이 뭉쳐 싸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런 노보를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조선일보 기자 본인들도 그런 노보를 자기들이 볼 줄은 몰랐던지, 뭐 노조가 뭐 직거냐, 뭐 이러고 다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약자랑 연대를 하자는데 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기자들이라니 이게 비웃음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지난 21일 이 조선일보 노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이 경제지표 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으면서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 노조가 이런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니 니네가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어? 라는 취지의 노보를 낸 거예요. 그래요? 네. 이 노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조선일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이익을 보는 이해 당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뭐 고용 시장에 충격이 큰 친노동 정책을 고집하는 뭐 독선에 빠져서 뭐 국민들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뭐 일자리 상황이 뭐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간다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이 조선일보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뭐 더홀대를 하고 있고 이 하청 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영향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두고 뭐 조선일보가 마치 뭐 심판자인 것처럼 뭐 객관적인 것처럼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사실은 이 조선일보도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 조선일보의 수익이 줄어서 실은 이해 당사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 노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사의 사내하청 업체 노동자들도 상당수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다. 이 실질적으로는 직접 고용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본사가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할 만한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하청업체 등에 대한 총인건비를 동결했다라고 폭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기본급을 올리는 대신 수당을 깎거나 인원을 줄이도록 조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까왔는데 알고 보니까 지들이 일자리를 그렇게 줄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또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영세 자영업자들 역성을 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평소부터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정작 지들이 이제 이해 당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보에서는 이 조선일보의 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논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최저임금 인상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나누어 감당해야 할 부담이므로 이 모든 경제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과장이다. 이 자영업자 중에 고용원이 없어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없어서 이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경우가 70%이고 대부분 이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 산업 형태 변화와 빈부격차가 소매업 위축과 소비 감소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이다. 네, 이 정도면 뭐 조선일보 노보가 아니라 또 한겨레 기사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미디어 오늘 기사 같아요. 네, 미디어 오늘 기사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 조선일보 노보의 결정타는 이 대목입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 소득주도 성장론 그거 없애고 이 기업들에게 뭐 돈 더 줘서 이 재벌들 배를 땡땡하게 불리면 뭐 재벌들이 못 먹는 거 그냥 뭐 노동자들한테 먹고 떨어지라고 줄 거 아니냐 뭐 이런 낙수 효과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일보 노조가 노보를 통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이 낙수 효과가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건 조선일보만 봐도 다 나와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 정확히 이런 내용이에요. 이 조선일보의 그 이익 잉여금 그러니까 사내 유보금이 4,900여 원에 달하고 이 실질적인 사내 유보금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1조 원이요? 조선일보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냥 잉여금만 한 4,900억 원 정도 되고 뭐 다른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은 한 1조 원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 조선일보 망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상당히 이제 돈을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 노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 동결, 간접 고용,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서 인건비를 깎아서 낙수 효과가 거짓임을 스스로 실천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예 그냥 노보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이 조선일보가 낙수 효과는 거짓말임을 실천으로 입증했다. 이 정도면 목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박준동 위원장? 네. 그러게요. 이 대단하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 노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임금을 짝수회에 동결을 하고 홀수에 찔끔 인상을 했다. 한편에서는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동료 노동자들을 사내하청업체로 내몰아서 인건비를 깎았다. 20년 전엔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은 같은 직원이었으나 이젠 식당에서 마주치는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간접 고용 노동자다. 10년을 다녀도 월 2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저임금이다. 이거 완전 뼈를 때리네요. 네, 완전 진짜 명치 때린다고 하죠. 이런 거를 아주 급소를 가격을 했는데 조선일보 노조가 노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제가 어제 중앙일보 기자들이 52시간 근무제를 하니까 뭐 우리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징징거렸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노동의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난리를 쳤다는 소식이었죠. 네. 제가 그거 다 동의하는데 아니 그런데 정작 중앙일보는 왜 기사를 그따위로 쓰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노보를 내면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 중앙일보의 기사들이 거짓말이고 위선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이 중앙일보 기자들의 말이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 조선일보는 노조에서 노보를 통해서 이런 지적이라도 하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만 이 박준동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조선일보 기자들의 전체의 생각인지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일보 기자들 중에서는 이 박준동 위원장이 너무 제멋대로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노보에도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월급 적게 받는 거에 불만이 없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조선일보 박준동 위원장이 노보를 통해서 한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니까. 아이고 완전히 뭐 있는 그대로 진실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에 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과연 조선일보 기자들은 이 노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과거에 이 조선일보 블라인드라는 그 앱에서 이 익명으로 내부 비판을 했더니 그 어떤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뭐 그래도 우리가 조선일보 기자니까 사람들이 밥도 사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좀 이런 한심한 자들도 있는 마당에 이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의 시선에 뭐 동의를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경영진 무척 불쾌하겠네요. 거기 참아줄 경영진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조선일보 노보를 보면서 그래도 진짜 그 어딘가에 이 송곳 같은 사람 하나 있다. 뭐 이런 좀 명대사가 생각이 좀 나면서 좀 나름 재밌는 소식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박준동 위원장 응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일보의 정의의 불씨가 돼서 이것이 촛불로 또 횃불로 타오를 수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거죠. 예. 그렇죠. 조선일보가 이 박준동 위원장과 함께 이 기자들이 함께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싸워간다면 뭐 충분히 조선일보 노동자들과 뭐 어깨 걸고 싸울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말로는 조선일보 문 닫게 해야 한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조선일보가 내부적으로
뭔가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응원 안 하겠어요? 조선일보 망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 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하간 네네. 건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미디어 오늘에 아주 유의미한 분석 보도가 있어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한국경제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2대 경제지 중 하나로 꼽히죠. 네. 그런데 이 한국경제라는 매체가 얼마나 비열하고 또 한심한지 보여주는 통계를 미디어 오늘이 냈더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네. 상상자살. 네네. 예, 그 맞습니다. 보도로 인해서 아주 정말 창사 이래 최대 망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본인들은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내 분위기를 취재해 보니까. 네네. 자기들도 부끄러운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부끄럽죠. 예. 이게 참 경찰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죽은 사람이 없는데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람이 없는데 네. 네, 어쨌든 한국경제가 이건 뭐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렇게 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걸 또 김성태 같은 자가 인용을 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건 쉬운데 이게 팩트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그 과정은 기니까 이게 또 한번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내면 이게 또 정정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근거 없이 사기를 치고 또 그것이 사기라는 점을 사람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 지금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뭐 이러고 다니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 미디어오늘 통계를 보면요. 이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그러니까 정확히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 최저임금 인상이 언급된 기사만 1098건을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5개 경제지 그리고 9개 종합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수인데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 문제에 가장 한국 경제가 빨개먹고 뛰었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이 한국 경제가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뭐 그게 다 최저임금 때문이다 이렇게 가져다 붙인다는 데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한국 경제뿐 아니라 뭐 대부분의 경제지와 조중동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매달 통계청에서 무슨 발표만 나오면 뭐 그걸 최저임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일례로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2017년 12월 고용 동향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49,000명 줄어든 결과가 나와요. 예. 그리고 2018년 1월 고용 동향에서는 이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서 31,000명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경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로 이 추가 대량 해고 등이 지속, 16.4% 최저임금 인상 여파 이런 식의 분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통계가 나오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는 이거는 2016년 7월부터 이어진 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건데 그런데 그때는 말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이 아예 틀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지난 5월 31일에 이 소득주도 성장이 대, 중기, 임금 격차 더 키웠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예. 이거를 보면 2018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1분기 대기업 노동자 월급은 16.2% 오른 반면에 이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은 4.9%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격차가 이렇게 난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 노조 협상력 때문에 이렇게 한국 경제가 주장을 해요. 그런데 1분기에 무슨 임금 인상 협상을 합니까? 이때는 보통 이제 노사가 상견례 정도 하는 수준인데 무슨 대기업 노조 협상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대기업 노동자 월급이 더 오르고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덜 오르는 게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도 거짓말에 가깝죠. 왜냐하면 이 대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한국 경제는 이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다 이런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1.6%를 넘긴 적도 없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은 이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의 1%에도 못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52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월 평균 인상액이 1인당 10만 8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임금 인상 총액으로 따지면 7조 2천억 원 규모고요. 그런데 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복수 총액이 736조 1천억이니까 이게 7조 2천억 오른다고 해서 이게 1%도 채 안 되는 수치인 거죠. 물론 이 자영업자분들의 타격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폐업하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오히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증가를 했다라는 통계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 최저임금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나 통계도 없어요. 오히려 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통계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지금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의 행위가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이 문재인 정부도 계속 이런 것에 좀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가 더 이상 이런 보도들을 보지 않고 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도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경제 이런 애들이 내는 보도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순간이 사실상 이제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것들을 여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여론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왜곡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왜곡이나 거짓으로 이것을 여론으로 만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조선일보에 이런 거짓 선동에 많이 힘들어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촛불을 들어올리신 우리 훌륭한 시민분들께서 이번만큼은 이 기득권 세력의 보수 진영의 반격을 좀 제대로 보고 막아내실 것이라고 좀 보고요. 좀 앞으로 이제 역사는 빙빙 돌아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로 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 한국경제신문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 기사거리를 찾다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상상자살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계속 뭘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요. 한국경제신문. 그래요. 이걸 돈 내고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 소개합니다. 뷰리짱님, 적폐 수구 꼴통 세력들 보면 뇌리에 쏙쏙 남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세금 폭탄이 그랬었죠. 주어가 없다. 이 말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보면 혈세 낭비라느니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한다 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인 회사 직원들 보면 많이 동조하더라고요. 국민에게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데 저리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럼 그 혈세를 4대강에 퍼붓고 자원외교, 방산 비리를 통해서 자기들 주머니 이쏙 챙기는 용도로 써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같은 편 여론의 힘이 미약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 통계청 발표로도 많은 직원들이 술렁이고 현 정부 욕하네요. 곳곳에 삼성 끈앞풀들이 숨어서 암약하고 있는 듯 싶어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도 2015년 이후 이어온 형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개편합니다. 많은 사랑 바랍니다. 부득이 내일과 모레는 방송이 없습니다. 월요일에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